네, 매주 월요일 아침 알아두면 피가 되고 뼈가 되고 살이 되는 그리고 돈을 벌게 되는 경제 뉴스 슬기로운 경제생활 시간입니다.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이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결국 인상을 했습니다. 물론 인상 이번엔 안 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었으나 결국 인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하고 좀 격차가 엄청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게 물가 불안을 더 가중시킬 것이다. 이런 생각인데 왜 이런 일이 이제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이제 우리나라의 금통위 성격의 연준 의원이 12명이 투표에 참여를 해요. 12명이요? 근데 만장일치로 금리를 25베이시스 포인트 베이비 스텝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상단이 이제 연 5.5%까지 높아졌어요. 사실은 지난번에 동결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인상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거든요. 그 이면에는 물론 이제 물가도 있지만 연준이 성명서에서 밝힌 건 이겁니다. 최근 보면 경제 활동이 완만한 속도로 확장되고 있다. 경기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그런데 최근 몇 달 동안 일자리 증가세도 견고하고 실업률도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다만 물가 상승 수준은 여전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달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3%대까지 낮아졌는데 1년 전만 하더라도 9%였어요. 와, 그래요? 9.1 정점을 찍었거든요. 40년 만에 최악이었는데 그게 3% 선까지 낮아져서 기본적으로 이제 변동성이 큰 에너지 식음료 가격은 많이 내렸어요. 근데 이걸 제외한 근원 물가는 여전히 좀 높아요. 그렇죠. 그리고 연준이 가장 걱정하고 있는 건 아직도 임금이 많이 오르고 있다. 임금이 오르게 되면 물가를 자극할 수 있는 요인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이제 한 달 건너뛰고 동결한 이후에 다시 인상을 했지만 이러다 보니까 미국은 5.5, 우리나라는 3.5. 기준금리 격차가 2% 그러니까. 포인트. 네. 이것도 한 번도 안 가본 길이거든요. 네. 1.75도 사상 최대 폭이었는데 더 벌어진 겁니다. 뭐 여러분 우리 방송 계속 들으시니까 오늘 통통 인싸 시사 퀴즈 이거 여러분 답이 나와버렸네요. 지금 우리 소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든 우리하고 미국하고 지금 2% 차이 나는데 얼마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는데 정답이 나와버렸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캐치하셔서 들어가시기 바라고요. 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9월에 추가 인상과 동결 가능성을 모두 다 그냥 다 열어두고서 좀 상황을 보겠다 이제 이러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야, 더 어떻게 올리겠니? 사실 근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솔직히 말하면. 맞습니다. 네. 아무리 이제 연준 의장은 포커페이스를 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저 사람이 지금 금리를 올리겠다는 얘기를 하는 건지 내리겠다는 얘기를 하는 건지 유지하겠다는 얘기는지 듣는 사람들은 잘 몰라야 돼요. 근데 시장은 이미 선 반영을 하고 있어요. 야, 더 이상은 올리기가 미국도 어렵다. 어떻게 해야 이걸 더 이상. 어렵다. 5.5도 상당해요. 그러니까. 근데 미국이 이렇게 5.5가 됐는데도 부동산 시장이 난리가 나지 않은 이유는 뭐냐? 미국의 모기지로는 고정금리야. 변동금리가 아니구나. 예. 기존에 대출 갖고 있던 사람들이 금리가 아무리 올라가도 체감을 못해요. 신규로 대출받은 사람만 주로 영향을 받을 뿐 네. 기존에 대출받았던 사람들은 이미 30, 40년 모기지론을 쓰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이제 영향을 받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월 의장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이제 8월에는 미국이 FOMC 회의가 없어요. 9월에 있는데 9월 회의 때까지 발표되는 경제 지표를 보고 판단하겠다. 네. 인상 여부를 판단하겠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소비자 물가 이제 고용, 아까 이제 고용 때문에 네. 임금 인상 때문에 물가 자극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고용 지표, 소비 지표 이런 걸 2번 정도 더 발표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걸 확인한 이후에 이제 금리 인상 중단할지 아니면은 이제 추가로 더 올릴지 여부를 판단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얘기는 뭐냐? 9월까지 계속해서 발표되는 지표에 따라서 왔다 갔다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 한국은행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너무 격차가 벌어졌다. 큰일 났다. 이거 우리가 좀 어떻게 조절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은 하겠지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1.75%도 상당히 큰 건데 차이죠. 한 번도 네. 겪어보지 못했는데 지난 5월부터 2달 동안 경험을 해보니 외국인 자금 빠졌어? 아니, 외국인 자금은 오히려 5개월 연속 들어왔어요.
그리고 상반기 내에 얼마나 외국인들이 투자를 많이 했느냐? 한 23조 원 가까이 국내 주식을 매수했어요. 특히 반도체 주식을 네. 대부분 삼성전자 이런 거 삼성전자를 대부분 많이 매수를 했고요. 네. 여기에다 환율도 불안해야 되는데 환율이 오히려 1,300원 올라갔던 게 1,200원 떨어졌거든요. 네, 좀 안정적이요. 자, 그런 걸 보니 이창용 총재가 하는 얘기는 뭐냐? 이미 시장은 2%포인트 이상 금리가 격차가 벌어지는 걸 선반영하고 있다. 그래서 단 하나, 금리 격차가 벌어졌다는 것만으로 돈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네. 펀더멘탈, 우리가 앞으로 이제 이 중장기 이제 경제적인 어떤 안전성을 보고서 들어온 돈이기 때문에 네. 크게 금리 격차가 벌어졌다는 이유로 기계적으로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지는 않겠다라고 이미 언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물론 9월에 또 한 번 또 미국이 정말로 가능성은 낮지만 추가로 금리를 올린다라고 하면 그때는 심각하게 고려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이전까지는 금리를 이번 8월에 있거든요. 다음 달 이제 그 금통위에서 금리는 동결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 그냥 아주 기초적인 질문 한번 해보죠. 미국하고 우리 간의 금리 격차가 벌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좁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일단 통상이에요. 통상 한미 간 금리 격차가 벌어지게 되면 미국은 달러 기축통화예요. 그러면 기축통화 예금하게 되면 5% 이자를 주고 한국은행의 원화를 예제로 하면 3.5%예요. 그러네요. 자, 그런 매력적인 이 팀이 있기 때문에 아마 단순히 계산하게 되면 이런 금리차만 따라서 움직이게 되면 당연히 달러는 미국으로 빠져나가야 그렇죠. 돼요. 우리나라를 안 들어오겠죠. 당연하죠. 네. 그렇게 예전에 한 몇 번 경험을 했었고 우리가 외환위기든 금융위기든 그렇게 빨리 빠져나가게 되면 외환시장이 굉장히 변동성이 커져요. 네. 변동성이 커지는데 지금은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느냐. 우리가 이제 외국에서 벌어들였던 그동안은 못 들여왔던 이 법인들의 돈까지 지금 들어와서 오히려 외국인 자금 들어오지 국내 해외 법인들이 벌었던 달러까지 들어오니 오히려 달러는 약세예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느냐.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스트롱 달러, 제왕적 달러에서 달러만 갖고 있으면 전 세계 통화가 다 약세였는데 네. 이제는 미국도 이제 금리 인상 막바지야. 이제 금리 내릴 일만 남았어. 이게 반영되다 보니까 달러가 강세가 아니라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원래 이게 차이가 많이 나면 금리가 높은 곳에 돈이 머물기 마련이라 달러가 그 나라에 있고 우리나라 안 들어오는 게 원래 원칙인데 네. 이게 어느 정도 한계점에 도달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올리지 않을 거고 우리나라는 오히려 올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차라리 그 외국에 있는 달러들이 우리나라로 유입이 되는 다른 요인에 의해 가지고 유입이 되고 우리나라는 또 우리나라대로 또 다른 환율이 안정적인 것과 다 연합돼가지고 이 안에서 좀 머물 수 있고 나중에 맞습니다. 우리도 또 좀 올릴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이군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당장은 좀 걱정을 좀 덜 해도 되네요, 우리는? 당장은 걱정을 덜어야 되는데 이게 불쑥불쑥 찾아오는 이 리스크 요인들이 있어요. 뭐예요, 예를 들면 그게? 미국의 은행 위기가 과연 이게 상업용 부동산으로 전이될 것인가? 네. 상업용 부동산으로 전이되게 되면 또 한 번 전 세계가 또 흔들려요. 뭐 리만 브라더스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거기가 흔들리면 우리가 바로 부동산 PF가 문제가 돼요. 그렇죠. 이 PF 지금 연체율이 16% 육박했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현재도 그래요, 부동산 지금 PF. 네. 부동산 위험해요. PF 굉장히 위험해요. 네. 굉장히 위험하니까 지금 금융당국이 매일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요. 거기 나가서. 그래서 그런 이제 뇌관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뭐냐. 미국도 지금 상당히 그동안은 이렇게 금리를 너무 빨리 오르게 되면 경제가 흔들려요. 그렇죠. 근데 지금 그게 점점 무슨 얘기야. 미국은 골드락스. 금리를 아무리 높이 올려도 고용도 안 흔들리고 소비도 안 흔들려. 그러면서 점점 낙관론이 조금씩 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사실은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돼서 1년 후면은 경기 침체가 늘상 발생해 왔는데 이게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근데 아마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어디에서 무슨 리스크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대비는 하고 있다. 물론 이제 이 JP 모건이나 골드만삭스라든가 기존에 무슨 얘기냐. 연준이 이렇게 금리를 가파르게 오른 때에는 늘 경기 침체가 동반해 했었는데 요번에는 경착륙보다는 연착륙에 가깝지 않겠느냐 쪽으로 조금씩 기울고 있어요. 좋아요. 자,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이제 물가 계속해서 오르고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을 또 조금 할 것이고 그래서 좀 복잡하긴 하고 뭐 향후에 성장률 전망치가 조금 낮아질 수도 있고 맞습니다.
그렇게 되겠지만 그래도 제가 딱 얘기를 들으니까 전반적으로는 좀 정리가 되겠네요. 대외 요인은 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러시아 때문에 국제 유가도 다소 불안하고요. 그렇죠. 폭우 때문에 지금 국제 곡물 가격 좀 오르고 있고요. 네네. 이게 그동안 금리로 끌어내렸던 물가를 자극할 여지가 분명히 있어요. 또 인도 쌀 수출을 막는다고 하죠. 전 세계가 지금 한쪽은 이제 폭염 때문에 한쪽은 폭우 때문에 정말 몸살을 앓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그 농산물 수입 의존도가 높은 저개발 국가는 어려워요. 그렇죠. 어렵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제 곡물 의존도가 쌀 빼고는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 이게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우리 물가에는 부정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은도 야 금리 동결할 건 맞지만 근데 이 물가 불안해지면 어쩔 수 없잖아. 요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군요. 예. 네. 자, 요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정부가 내년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감세 기조를 유지한다는 건데요. 특히 증여세 관련된 부분, 신혼부부에게 1.5억 원, 뭐 최대 3억 원까지겠죠. 증여세를 안 내도 되게 해주겠다. 이거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지금 현재 30조 원이 넘는 세수 부족이라고 하면서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세법 개정안, 내년에 세법 개정안을 정부가 발표했어요. 정부가 발표했는데 이거는 뭐냐? 현 정부의 세금에 대한 철학이 지금 담겨져 그렇죠. 있는 거거든요. 저번에도 얘기했던 거는 이번에 맞습니다. 실천한 거군요. 지난해는 부동산 관련세를 되게 낮췄고요. 법인세를 낮춰줬어요. 이미. 근데 이제 내년 세법 개정안에서는 이제 이 여러 가지 증여세며 상속세며 기업의 상속세며 이제 개인들이 내는 이제 증여세를 좀 낮추겠다는 겁니다. 네. 그 중에 가장 눈에 두드러진 것이 바로 신혼부부. 야, 신혼부부 왜 결혼을 안 할까? 높은 집값, 결혼 비용, 애들 키우는 자녀 이제 육아 비용 이런 것 때문이다. 그러면 신혼부부에 한해서는 지금 양가 부모님한테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합치면 3억 원까지는 증여세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담하지 못하도록 하자. 비과세 해주자. 이게 지금 가장 크게 눈에 두드러져요. 원래 미성년 자녀에게 5천만 원씩 5천만 원까지만 증여세였는데 가능해요. 10년 동안. 그러면 그 5천만 원 플러스 1억. 1억인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2억이 아니라 1억 5천이군요. 그렇죠. 그래서 1억 5천씩 해서 3억 원이 된 거예요. 이렇게 되면 사실은 네. 지금은 만에 하나 이처럼 양가 부모님 1억 5천씩 도와주게 되면 여기 증여세 1년에 한 970만 원. 그러니까 양가 부모님한테 받게 되면 한 2천만 원 가까이 세금을 내야 돼요. 오. 증여세를 내야 되는데 이거 깎아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왜 이렇게 하느냐? 지금 출산율도 너무 낮지. 결혼 안 한다고 하지. 나 혼자 사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궁극적으로 보면 이제 이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을 갉아먹는 일이기 때문에 이걸 풀어주겠다는 겁니다. 또 하나도 있었는데요. 그 부의 대물림 강화 뭐 이런 라인에서 그거 좀 비판받고 있는 영역이긴 합니다만은 예. 뭐 기업에서 이렇게 자식들에게 상속 같은 거 맞아요. 해줄 때 중장기적으로 10년 네. 이상. 이제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이건희 회장이 이제 사망한서부터 나온 얘기예요. 너무 상속세가 높아서 대기업의 경우에는 60%가 넘거든요. 왜 주식으로 물려주면 더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기업하려면 2번, 3번 상속하면 기업이 없어지더라. 없어져. 맞아요. 이런 게 이제 너무 이제 두드러지니 아니 삼성조차도 12조라는 걸 못하니까 주식을 내다 팔고 있는 게 지금 그렇죠. 눈에 두드러지게 보이니 네. 그러면 중소기업은 얼마나 심하겠느냐. 그래서 가업을 잇는 대기업의 경우에는 조금 증여상속세를 좀 깎아주겠다라는 게 현 정부의 기조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자, 그러면 부의 대물림에 대한 이 감세 정책이라는 비난이 왜 나오느냐. 야, 그러면 양가 부모님이 정말 여윳돈이 돼서 자식들 결혼할 때 1억 5천만 원씩 내줄 수 있는 부모님이 얼마나 될까? 한 자릿수가 채 안 돼요. 아, 그래요. 네, 많지가 않아요. 이 강남 3구에 사시는 분들이야. 아니 뭐 아파트 빌려주고 그동안 뭐 상가 빌려주고 사전 증여 많이 하고 현물이든 이제 주겠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야 그럼 상대적 박탈감이 더 심해지잖아요. 왜냐하면 출발할 때부터 집을 갖고 출발했느냐 출발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사회생활이 달라져요. 같은 또래 친구들에 비해서. 맞아요. 그러니까 상대적 박탈감이 더 심하다 보니까 야 이거는 정말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은 혜택을 보겠지만 그 나머지
취약계층은 더더욱 어려워지잖아요. 그리고 그걸 보충해 줄 수 있는 게 뭐 세법 개정안을 통해서 부자인 사람한테 세금을 걷어서 이런 분들에 대한 복지로 써야 되는데 네. 세금을 계속 깎아주고 있잖아요. 법인세 깎아주죠. 상속세 깎아주죠. 부동산세 깎아주죠. 이러다 보니 네. 세금은 그럼 도대체 언제 어디서 깎을 거냐. 경기 계속해서 둔화되고 있어 세수 덜 거치고 있고 현재도 30조 넘게 세수가 펑크 나서 1년 전보다도 어려운데 지금보다 경기 더 나을 거라는 전망이 없어요. 없잖아요. 그럼 더 어떻게- 점점 눈높이가 낮아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세금은 어디에서? 라는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사실 모순적이에요. 부자들 세금 깎아준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가난한 사람들한테 세금을 공평하게 물리는 쪽으로 가가지고 뭔가 정리해보겠다, 복지 예산 줄이겠다, 뭐 보조금 빠져나가는 거 뺏어오겠다, 뭐 이런 게 지금 짜잘짜잘하게 가져오겠다는 정책이라 사실은 이해가 안 간다는 게 사람들의 중론인 것 같습니다. 율님께서는요, 몇 년만 더 일찍 해주던지 짜증난다. 짜증날 것 같습니다. 짜증날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번에 결혼하시는 분들 혹시라도 내년. 올해 아니고 내년에 내년. 예, 내년에 결혼하시는 분들 혹시라도 부모님부터 조금 뭘 받으시려면 좀 숨통이 트이겠습니다. 세금이 너무너무 많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혜택을 준다니까 혜택 준다고 할 때 빨리 결혼하셔야지. 안 그러면 또 없어질지도 몰라 이런 혜택은. 자, 오늘 여기까지 얘기 한번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